안녕하세요. 차복차복입니다.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불편하고 항상 돈과 그 무언가를 갖고 싶고 벌고 싶어 하는 우리. 하지만 이런 감정이 정말 도움이 될까? 이 감정이 도움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정답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말을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려라.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전혀 모른 채로 인생을 살아간다. 심지어 학업을 마친 뒤에도, 직장을 잡은 뒤에도, 돈을 벌게 된 뒤에도 그렇다. 25세까지 난 장래 희망을 무엇보다도 자주 갈아입었다. 심지어 사업을 시작한 뒤에도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아마 당신도 나처럼 뭘 하고 싶은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일로 몸부림을 친다. 난 뭘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거지?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 내가 잘하는 건 뭐지? 내게 이메일로 이런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 중에는 40대와 50대도 있다. 하지만 이건 내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이게 옳다, 저게 중요하다와 같은 말을 하겠는가? 하지만 난 고심 끝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질문을 찾아냈다.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짓고 그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질문들 말이다. 앞으로 할 이야기는 바로 그 기준에 대한 것이다. 지난주에 사는 게 괴롭다는 한 남성이 내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싫어하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으며 한때 좋아하던 친구들과도 단절된 상태였다. 그는 우울하다고 말했고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의 인생이 싫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직업 덕에 누리는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직장을 그만두는 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내 경험에 따르면 소위 인생의 목적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뭘 포기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걸 가지려는 사람, 즉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모두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과 같다. 모든 걸 가지려는 사람, 즉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모두 채우려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어떤 부족함도 용납하지 못하는 태도, 모든 걸 가져야 한다는 믿음이 인생을 지옥의 무한 궤도에 빠지게 만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경 끄기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삶의 방향을 재조성하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해주는 단순한 방법이다. 이 능력을 발달시키면 이른바 실용적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영원한 행복이라느니 모든 시련의 끝이라느니 하는 약장수가 하는 말이 아니다. 실용적 깨달음이란 삶이 늘 어느 정도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즉,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든 인생은 실패, 상실, 후회를 수반하고 마지막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엄청난 고난들을 순탄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 단언컨대 고통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나는 당신의 문제나 고통 자체를 덜어주는 데는 관심이 없다. 바로 이것이 내가 솔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다. 이 책은 위대함으로 향하는 길을 알려주는 안내서가 아니다. 위대함이란 그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자 우리가 스스로에게 강요한 가짜 목적지 혹은 내 머릿속의 아틀란티스이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고통을 도구로, 트라우마를 힘으로, 그리고 문제를 조금 더 나은 문제로 바꿔놓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발전이다. 이 책을 고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안내서로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더 따뜻하고 겸손하고 의미있게 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무거운 짐에 짓눌리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고 엄청난 두려움에 떨면서도 잠시 마음 놓고 쉬며 결국엔 스스로의 눈물을 비웃게 될 것이다.
나는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법을 알려줄 생각이 없다. 대신 포기하고 내려놓는 법에 대해 말할 것이다. 인생의 목록을 만든 다음 가장 중요한 항목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리는 방법을 안내할 것이다. 눈을 감고 뒤로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믿게 해줄 것이다. 신경을 덜 쓰는 기술을 전할 것이다. 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고통을 피하는 법은 없어. 완전히 무시해도 좋을 엉터리같이. 몇몇 가치는 사람들에게 의뢰 형편없는 문제, 다시 말해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문제를 던져준다. 그중 몇 가지를 훑어보자. 쾌락. 쾌락은 좋은 것이지만 인생 전반에 걸쳐 우선시할 만한 가치는 결코 아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쾌락을 추구한 결과가 무엇인지 물어보라. 흡연으로 병을 얻은 사람에게 쾌락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줬는지 물어보라. 쾌락은 가짜신이다. 연구에 따르면 얕은 쾌락에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불안과 감정 동요, 우울함을 더 많이 느낀다. 쾌락은 만족감 가운데 가장 얄팍한 형식이기에 그만큼 얻기도 쉽고 잃기도 쉽다. 그럼에도 쾌락은 연중무휴로 사고팔리며 우리는 쾌락에 꽂혀 멍하게 살아간다. 적절한 쾌락은 사는데 필수적이지만 쾌락에는 충분함이란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쾌락은 행복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가치와 기준을 바로 세우면 그 결과로 쾌락이 따라올 것이다. 물질적 성공. 많은 사람이 자기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어떤 차를 모는지, 또는 내 집에서 보이는 전망이 다른 집에서 얼마나 좋은지로 자존감을 측정한다. 연구에 의하면 일단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나면 행복과 세속적 성공의 상관관계는 급속히 0으로 향한다. 당신이 인도에서 노숙을 하며 굶주리고 있다면 1년에 1만 달러를 더 버는 건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선진국의 중산층에 안착해 있다면 가외돈 1만 달러는 밤낮으로 죽도록 일만 하는 무의미한 일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물질적 성공을 과대평가하면 정직, 비폭력, 연민과 같은 다른 가치를 상대적으로 저평가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자신을 행동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평가하게 되면 사람이 천박해질 뿐 아니라 천하의 몹쓸 놈이 되기 십상이다. 나는 다 안다는 태도. 인간의 두뇌는 효율적인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형편없는 가정을 받아들이고 확률을 잘못 계산하며 사실을 틀리게 기억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며 일시적 기분에 휩쓸려 결정을 내린다. 인간은 틀리는 게 일상이다. 따라서 당신이 성공적인 삶을 위한 기준이 늘 옳기만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헛소리를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나는 다 안다는 식으로 자존감을 세우는 사람은 시행착오를 통해 뭔가를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한다. 이들은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고 타인을 공감하지 못한다. 더불어 새롭고 중요한 정보를 스스로 차단한다. 차라리 난 무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된다. 그러면 미신적인 거나 허술한 믿음에 얽매여 있는 대신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무한 긍정. 어떤 사람들은 거의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한다. 실직했다고? 잘 됐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볼 기회야. 남편이 내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적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지는 알게 되었잖아. 아이가 사고만 치다가 퇴학을 당했다고? 대학 등록금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 인생을 낙천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긴 하다. 하지만 삶은 때로 엉망진창이라는 게 사실이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건전한 일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더 깊어지고 오래가며 감정이 장애를 일으키고 만다. 한결같은 긍정은 일종의 회피일 뿐 삶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기준을 확립한다면 삶의 문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활력과 자극을 준다.
사실 문제는 단순하다. 일이 꼬이고 사람들이 내 속을 뒤집어 놓으면 사고가 터진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엿 같은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괜찮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정신건강의 필수 요소다.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문제를 풀지 않고 영원히 남겨놓는 거나 마찬가지다.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려면 부정적인 감정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건전한 방식으로,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비폭력이라는 가치를 수호하는데 이를 위한 기준은 손찌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난 화가 났을 때 분노를 표출하긴 하지만 절대 상대방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진 않는다. 과격한 소리라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분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삶의 일부다. 단언컨대 화를 내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때가 자주 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행동이지 분노가 아니다. 분노는 당신에게 주먹을 날리라는 명령을 전달할 뿐이다. 전달자인 분노를 탓하지 말고 내 주먹을 탓하라.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습관이 들면 삶에는 문제가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문제를 부정하면 문제를 풀어 행복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된다. 문제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한다. 따라서 문제를 피하다 보면 우리는 무의미한 존재를 살아가게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초콜릿 케이크를 먹을 때보다 마라톤을 완주할 때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비디오 게임에서 이길 때보다 아이를 키울 때가 더 행복하다. 새 컴퓨터를 살 때보다 친구와 작은 사업을 시작해 간신히 입에 풀칠만 하고 살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활동은 스트레스를 주고 고되며 때로는 불쾌하기도 한다. 또 가혹한 문제를 연이어 낳는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자 가장 기쁜 일이다. 고통과 투쟁은 물론 분노와 절망까지 따르겠지만 일단 해내고 나면 훗날 촉촉한 눈매로 과거를 회상하며 손주들에게 옛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프로이트는 말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투쟁했던 나날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므로 쾌락, 물질적 성공, 나는 다 안다는 태도, 무한 긍정과 같은 가치는 삶의 이상으로 삼기에 적절치 않다. 한 사람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쾌락, 성공, 지식, 긍정과는 거리가 멀다. 중요한 건 좋은 가치와 기준을 못 박아 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즐거움과 성공은 그 결과로 자연히 따라온다. 즐거움과 성공은 좋은 가치관이 부산물로 그 자체로는 공허한 쾌락에 지나지 않는다. 삶에서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이 항상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도 좋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에선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나쁜 것이나 언제나 배제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감정은 조심스럽게 폭력적인 방식을 배제하고 푼다면 나와 그 주변인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항상 틀립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마저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도 사람과의 공감과 이해로 다시금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쾌락과 물질적 성공, 과연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노라고 단호히 답할 겁니다. 물론 돈이 많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돈이 많으면 마음껏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 걱정 따윈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돈과 물건, 집, 차가 더 많아질수록 더욱 불안하다는 건 알까요? 물건이나 돈에서 오는 만족감과 쾌락은 상대적이지만 그 기준이 너무 명확하기에 다른 이가 나보다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박탈감과 불안감은 순식간에 물건을 가졌을 때 얻었던 행복을 집어삼키고 그보다 더 큰 쾌락만을 요구하는 괴물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주식을 이용해서 수십억의 돈을 거머쥐었습니다. 그 이후로 명품백, 스포츠카, 큰 집을 사들였으며 사람들에게 허세를 부리며 직장을 다니거나 알바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기만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그가 가진 물건들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값비싼 스포츠카는 기름값과 유지비를 먹는 하마가 되었고 궁전 같던 그의 집은 비싼 관리비를 빨아먹는 거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존심에 자신의 집과 차를 팔지도 못했고 대출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유지비를 충당했습니다. 결국엔 주식이 헐값이 되어서 빚을 갚지 못해 갖고 있던 집과 차를 모두 차압당하고 친구와 지인들이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돈 자체를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돈이나 집, 차 등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을 사기 위해 내가 노력한 순간들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집중하고 나눠주는 겁니다. 쾌락은 행복의 원인이 아닌 그 결과물이기에 그 원인을 생각하며 결과도 취해야 하는 겁니다. 나눠줄수록 내 마음도 더 커지고 더 성숙해진 나로 인해 굳이 비싼 물건이나 돈이 없어도 행복해지는 나를 보게 될 겁니다. 해피엔딩이란 동화에나 나오는 거야. 문제는 계속된다. 바뀌거나 나아질 뿐. 살다 보면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건강해지기 위해 피트니스 클럽 회원권을 끊으면 곧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체육관에 제 시간을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나야 하고 러닝머신에 올라 30분 동안 땀을 뻘뻘 흘려야 하며 온 사무실에 땀 냄새를 풍기지 않으려면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한다. 애인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수요일 밤을 데이트의 날로 정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수요일마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둘 다 만족할지 궁리하고 근사한 저녁 식사를 위해 돈을 마련해야 하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더는 보이지 않는 둘 사이의 열정도 찾아야 하고 그런 계획도 어떻게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문제는 끝없이 계속된다. 단지 바뀌거나 나아질 따름이다. 행복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나온다. 여기서 핵심은 해결이다. 문제를 피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면 불행해진다. 해결 못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역시 불행해진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문제 밖에 자리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행복하려면 우리는 뭔가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행복은 일종의 행동이며 활동이다. 행복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다. 허핑턴 포스트의 상위 10위 기사를 읽고서 또는 무슨 도사나 스승이 말을 듣고서 문득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니다. 마침내 집에 방 한 칸을 추가할 돈을 모았다고 해서도 행복이 호련히 나타나지는 않는다. 행복이 장소나 생각이나 직업 속에 숨어있다가 당신을 맞이하는 일은 없다. 그 점에서는 책도 마찬가지다. 행복은 끊임없는 제조 과정에 놓여있는 미완성품이다. 왜냐면 문제 풀기가 끊임없는 제조 과정에 놓여있는 미완성품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문제에 대한 해법은 내일의 문제를 풀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자신이 좋아할 문제, 자신이 즐겨 풀 문제를 찾아야 한다. 자신이 좋아할 문제, 자신이 즐겨 풀 문제를 찾아야 한다. 오직 그럴 때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문제가 간단할 때도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안 가본 곳을 여행하기, 새로 산 비디오 게임에서 이기기 등. 반면에 문제가 추상적이고 복잡할 때도 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마음에 들만한 직업을 찾기, 우정을 돈독히 하기 등. 문제가 무엇이든 개념은 같다.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을 얻는다.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사람들이 적어도 다음 두 방식 중 하나로 삶을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부정하기. 어떤 사람들은 일단 자신에게 있는 문제 자체를 부정한다. 현실을 부정하니 착각에 빠져 끊임없이 현실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 문제를 부정하면 단기적으로는 기분이 좋겠지만 결국엔 불안에 떨고 신경과민에 시달리며 감정을 억누르는 삶을 살게 될 뿐이다. 피해의식.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다.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말이다. 피해의식에 빠진 자는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린다. 남 탓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기분이 좋겠지만 이 또한 결국엔
분노와 무력감과 절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될 뿐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부정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쉽고 즐겁지만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고 대체로 불쾌하기 때문이다. 비난과 부정이라는 방식을 선택하면 즉각적인 쾌감을 얻는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길이며 이런 회피의 길을 택하면 곧바로 짜릿한 쾌감을 얻을 수 있다. 쾌감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알코올 같은 물질로 인한 취기, 타인을 비난할 때 생기는 정의감, 위험한 일에 도전할 때 느끼는 전율 등이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건 간에 쾌감은 인생의 지표로 삼기에는 얄팍하고 비생산적이다. 자기계발의 기본 수법이 문제를 제대로 골라 해결하는 대신 사람들에게 쾌감을 퍼뜨리는 것이다. 수많은 자기계발 전도사가 새로운 형태의 부정을 가르치고 단기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운동으로 바람을 잡지만 정작 근본적인 문제에는 고개를 돌린다. 명심하라. 실제로 행복한 사람은 절대 거울 앞에 서서 나는 행복하다고 주문을 걸진 않는다. 쾌감은 중독을 낳기도 한다. 근본적인 문제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기분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쾌감에 의존하면 할수록 더 간절히 쾌감을 찾게 될 것이다. 이처럼 어떤 일을 하려는 동기가 그저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 중독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문제로 인한 고통을 가라앉힐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있고 적절히 사용하기만 하면 나쁠 게 전혀 없다. 하지만 문제를 피하고 고통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침내 문제를 직면했을 때 받게 되는 고통은 더 커질 것이다. 그럼 앞에서 말했던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바로 인생의 문제 해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문제 해결을 하는 것보다 현실 부정을 하면서 즉각적인 쾌락을 얻는 게 더 쉽고 직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해결하기 힘든 삶의 문제가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내심 생각할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현실 부정하면서 기피하거나 피해의식에 빠져 남의 탓을 하며 환경 또는 세상 탓을 하곤 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선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무력감, 불안 등의 감정에 잠겨 헤어나올 수 없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감정이 성장하고 무언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조금 더 잘 살게끔, 좀 더 발전된 나를 보게끔 하는 것이며 길잡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너무 나를 맞추려 하거나 감정을 내쳐서도 안 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부정적 감정을 내치게 되면 내가 더 성장하고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가기 위한 피드백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제 유튜브도 많은 고민과 자기 비하, 남들의 비판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한 번씩 다시금 떠올리면서 내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하면 될까를 제일 많이 생각했기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반대로는 내 감정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나는 기분이 좋으니까 뭘 해야겠어.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걸 샀어. 와 같은 말과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감정은 아무리 좋아지려고 해도 항상 좋아질 순 없는 법이고 그 반대로 언제나 나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날씨와 같은 것이기에 늘 변합니다. 저도 매 순간 행복해. 나는 행복만을 추구할 거야. 라고 말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이 책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행복만을 추구하려 하면은 더욱 짧고 강렬한 행복에 집착하고 결국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돈과 물질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되며 오히려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가기 마련일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감정의 발전을 이루고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행복한 감정이 있는 만큼 불행한 감정도 있을 것이며
이 둘을 인정하고 잘 조절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차북차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